서울 시내 한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요즘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두 가지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요? 그리고 반대편에선 이렇게 묻는다. 지금 들어가면 10년 못 끼나요? 둘 다 같은 불안을 말한다. 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거래는 예전만 못한데 특정 지역 특정 단지는 다시 뜨거워 보인다. 반면 다른 지역은 매물만 늘어나는 듯하다. 시장이 상승, 임지 하락, 임지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하나가 아니라 체감상 두 개로 쪼개져 움직인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같은 역세권이라도 같은 평형이라도 사는 순간부터 결과가 갈리는 집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집값이 오르나요, 내리나요? 가 아니다. 더 위험한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사려는 집이 향후 10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단순히 비싸게 사서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팔지도 못하고 갈아타지도 못하고 삶이 꼬이는 형태의 장기 고생이 생긴다. 특히 저성장 인구 구조 변화가 함께 진행되는 시대에는 시장 전체가 반등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오르는 장면이 줄어든다. 그럴수록 한 번의 선택이 길게 남는다. 이 글은 정답 타이밍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집을 살 계획이라면 최소한 통과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이 7가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집이 내 편이 아니라 마이너스 10년짜리 족쇄가 될 수 있다. 주택시장은 늘 변동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유독 요즘 고생의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양극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체감이다. 같은 상승률이 적용돼도 가격이 높은 자산은 금액으로 더 크게 움직인다. 예를 들어 7억짜리 집이 4% 오르면 약 2,800만 원이지만 28억짜리 집이 4% 오르면 약 1억 1,200만 원이다. 비율은 같은데 계단 높이가 달라진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둘째, 이동성의 비용이 커졌다. 금리 대출 규제 세금 거래 비용이 동시에 작동하면 사고 나서 옮기는 길이 좁아진다. 갈아타기가 막히면 작은 선택이 큰 실수가 된다. 한 번 잘못 들어가면 다음 선택을 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셋째, 공급이 계획대로 오지 않는다. 공급은 늘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공사비 인허가 정비사업 변수로 지연되기 쉽다. 공급이 늦어질수록 수요는 준신축 핵심 입지로 더 몰린다. 그 결과 체감 양극화는 더 강해진다. 하면 지금은 가격이 싸냐 비싸냐 보다 수요의 바닥, 일자리, 공급의 달력, 입주, 내 자금의 재력, 대출, 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 세 축이 흔들리면 집은 오래 버티는 대신 오래 고생하게 만든다. 집 살 계획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이 7가지. 출근길, 수요의 바닥, 가격표, 보다 먼저 일자리 지도를 펼쳐라.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매달 월급을 받는 곳과 연결된다. 가장 강력한 수요는 매일 출근하는 실수요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도 소득이 높은 수요는 가격 방어력을 만든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는 단순하다. 일자리 지도를 펼쳐라. 이 집을 5년 뒤 사줄 사람은 어디로 출근하는가? 그 출근길이 실제로 편한가? 아니면 언젠가 좋아질 것인가? 출근길이 불안정하면 수요의 바닥이 얕다. 바닥이 얕은 지역은 금리 충격이나 경기 둔화가 올 때 먼저 흔들리고 회복도 늦다. 반대로 출근길이 탄탄한 지역은 거래가 줄어도 팔고 싶은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남아 가격 하방이 상대적으로 단단해진다. 여기서 흔한 실수는 내가 지금 다닐 회사만 본다는 점이다. 집은 장기자산이다. 5년, 10년 뒤엔 직장도 바뀌고 산업도 바뀐다. 그래서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봐야 한다. 테크 제조 R&D 의료 교육 행정 같은 고정 수요가 있는가? 경기 민감도가 큰 업종에만 기대는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위험 신호는 이렇다. 호재만 믿고 들어가는 곳. 일자리는 멀고 출근은 힘든데 집값만 먼저 뛴 곳. 주거지만 커지고 생활 업무 기반이 따라오지 않는 곳. 이 경우 10년 고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득의 방향, 고소득 수요가 붙는 곳인가?
인구가 많다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득의 사람이 모이느냐다. 같은 1만 명이 들어와도 소득 구조가 다르면 시장의 체질이 달라진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보자. 어떤 도시에서 상위 소득층 비중이 5년간 5%피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그 도시의 주택 수요는 가격 민감 수요보다 입지 상품성 민감 수요가 커진다. 이런 수요는 하락장에서 매도를 서두르기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급락보다 완만한 조정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반면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수요 비중이 높으면 충격이 왔을 때 매물로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변동성이 커진다. 고소득 수요는 흔히 특정 산업에서 발생한다. 테크밸리, 연구단지, 대기업 캠퍼스, 의료 교육 인프라가 확장되는 곳에는 소득이 높은 직장인과 그 가족이 유입된다. 그 유입은 주택 수요뿐 아니라 학군, 소비, 상권을 바꾸고 다시 지역의 선호를 강화한다. 체크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형 고용처가 늘고 있는지, 공공기관 대학병원 연구소 같은 고정 수요가 있는지, 협력업체 생태계가 따라붙는지 확인하라. 개발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일자리 변화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교통 호재의 함정, 발표가 아니라 확정만 믿어라. 세 번째 체크는 부동산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다. 호재는 발표될 때가 아니라 확정될 때 가치가 생긴다. 그리고 확정도 개통과는 다르다. 통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 호재는 매력적이지만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시간은 발표 자료보다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역까지 걸어가고 환승하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마이너스 30분대라는 말이 쉽게 마이너스 50분대가 된다. 출근길에 체감이 바뀌지 않으면 가격은 선반영됐는데 삶은 그대로인 상태가 된다. 따라서 체크 기준은 뉴스가 아니라 문통근이다. 집 문에서 나와 회사 문까지 실제로 걸어보고 재보라. 대체 노선이 있는지, 환승이 끊기는 구간이 없는지, 밤 주말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위험 신호는 이런 말들이다. 소중, 추진 기대, 계획 단계, 예정. 단어가 많을수록 확정이 적다. 교통은 인생의 시간이다. 시간이 불확실한 집은 10년 고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공급은 총량이 아니라 내 동네 36개월 달력이다. 사람들은 공급을 말할 때 전국이나 서울의 총량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집값은 총량보다 로컬에서 결정된다. 같은 서울이어도 어느 구는 입주가 몰리고 어느 구는 입주가 비어있다. 같은 구 안에서도 특정 권역만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체크는 꼭 달력으로 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보려는 동네를 중심으로 반경을 정하고 향후 36개월 입주 캘린더를 만든다. 단지 수, 세대수, 준공 시점을 표시해라. 그리고 전월세 시장까지 함께 보라. 입주가 몰리는 구간에는 전세가가 흔들리며 매매 심리도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입주가 적은 구간에는 전세 수급이 타이트해져 체감 가격이 지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서 숫자는 정확한 일자리가 아니라 범위가 더 유용하다. 예컨대 내년 후년 이 권역 입주가 전년 대비 20물결 30% 줄어드는 구간이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우면 된다. 범위로 봐도 방향은 충분히 읽힌다. 신호는 이렇다. 입주가 많은 줄도 모르고 들어간다. 전세가 약해지는 구간의 갭을 크게 끼고 산다. 입주가 몰리는데 상품성이 약한 단지를 선택한다. 이 조합은 시간이 길수록 버티기 어렵다. 매물 잠김이 오면 갈아타기 출구가 막힌다. 다섯 번째 체크는 많은 실수요자가 간과한다. 집을 살 때 내가 살 집만 생각하고 팔아야 할 순간을 설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이 경직되면 집은 자산이라기보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물이 된다. 이게 바로 매물 잠김의 공포다. 매물 잠김은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한다. 금리가 높아 매수자가 줄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거래 비용이 부담되면 시장은 얼어붙는다. 이때 집을 사면 나중에 갈아타고 싶어도 팔려야 사는 구조에서 막히기 쉽다.
체크 질문은 하나면 된다. 마이너스 3물결 5년 후 내가 팔고 옮겨야 할 일이 생기면 실제로 가능할까? 자녀 교육, 부모 돌봄, 직장 이동, 건강 문제. 인생 이벤트는 계획대로 오지 않는다. 출구가 없는 집은 10년 고생이 된다. 같은 동네라도 상품성, 이 양극화를 가른다. 6번째 체크는 양극화 시대에 더 중요해졌다. 시장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 어쨌든 오르니 버틴다. 가통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이 쪼개지면 같은 동네라도 단지 상품성이 수요를 갈라놓는다. 상품성은 감정이 아니라 실무다. 다음을 체크하라. 주차가 충분한가? 관리 상태가 좋은가? 동선이 편한가? 커뮤니티,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등 가 있는가? 누수층간 소음 같은 민원이 잦은가? 엘리베이터, 동배치, 채광 동풍은 어떤가? 이 요소들은 단지 살기 좋다를 넘어서 나중에 팔 때 누가 사줄까를 결정한다. 하락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수요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상품성이 약한 집은 가격을 낮춰야 겨우 움직이고 그 과정이 길어지면 장기 고생이 된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같은 생활권에서 중신축급 단지와 노후 단지의 하락폭 체감이 1.5배 차이만 나도 3년만 쌓이면 회복 속도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선택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건축 재개발은 수익이 아니라 기간 리스크부터 계산하라. 마지막 체크는 꿈, 이 고생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재건축 재개발은 분명 매력적이다. 그러나 투자 논리로 접근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다. 얼마나 오르나가 아니라 언제 끝나나다. 사업은 변수가 많다. 절차가 길고 규제가 바뀌고 조합 내부 갈등이 생기고 공사비가 오르고 안전진단이나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실물결 10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 그 기간 동안 거주 만족도는 낮아지기 쉽고 추가 분담금 변수도 등장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내 편이 아닌 집이 된다. 따라서 체크는 단지의 기대감이 아니라 단계의 현실이다. 지금 사업이 어느 단계인지, 추진 주체가 안정적인지, 인허가 관문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소송 리스크는 없는지, 공사비 협상이 진행 중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위험 신호는 명확하다. 빠른데 문서가 없다. 단계가 몇 년째 그대로다.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반복된다. 이런 정비구역은 기대 수익보다 시간 고생이 먼저 올 수 있다. 그럼 어떤 집을 사야 하나요? 정답 대신 판단 방식을 바꿔라.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질문이 남는다. 결국 어디를 사라는 거죠? 난 지금 시장에서 정답은 지역명이 아니다. 정답은 판단 방식이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이 쪼개지는 시대에 내 집의 수요가 유지될 구조가 중요하다. 그 구조는 출근길에서 시작해 공급 달력으로 확인하고 내 대출 체력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단지 상품성과 출구 전략이 받쳐줘야 한다. 가상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A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 외곽의 호재 예정 지역을 샀다. 출구는 길어졌고 입주가 몰리며 전세가 약해졌다. 갈아타려고 내놓았지만 거래가 없어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금리 부담이 누적돼 삶이 팍팍해졌다. B는 집값이 더 비싸더라도 출근이 확실히 편한 지역의 수요가 끊기지 않는 단지를 선택했다. 매달 부담은 컸지만 전세 수요가 받쳐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필요할 때 매도 가능성도 유지됐다. 여기서 차이는 운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의 유무다. 결론, 집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다. 많은 사람이 주택시장을 맞추는 게임처럼 생각한다. 언제 사야 가장 싸게 사는지, 언제 팔아야 가장 비싸게 파는지. 그러나 실수요자의 삶에서 집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다. 버텨야 하는 기간은 길고 그 기간 동안 금리, 직장, 가족 건강 같은 변수가 계속 생긴다. 그러니 지금의 핵심은 하나다. 사려는 집이 2층까지를 통과하는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가격이 조금 싸도 위험할 수 있다. 통과한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도 고생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질문 하나를 남긴다. 당신이 찾는 건 상승인가 아니면 마이너스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삶의 안정인가? 집을 살 계획이라면 오늘은 고가를 덮고 출근길 입주 달력 대출 체력부터 펼쳐보자. 그게 10년 고생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다.